안녕하세요.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칠속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소녀시대 서연, 어제 북한예술단 서울공연에 깜짝 등장했죠. 자, 다음 여자 쇼트랙 3000m 계주, 넘어져도 예선 1위 소름 20일 결선입니다. 자, 포항 지진 피해자 어제 규모 4.6 여진, 3개월 만에 4.6 최고 강도의 여진이 발생해서 판이 분리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 소녀시대 서연, 남북 하나 되는데 70년 단 10분 만에 녹았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도 상근하고 싶어하는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상근은 미디어 오늘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아, 예, 그렇죠. 매일 하고 있는데 요새는 SBS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아니 그 다른 방송 많이 뛰는 거 좋아요, 기자들이. 네. 네, 기사 안 쓰고 좋죠 뭐. 저야 좋은데 회사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렇게 광고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가고. 난 이제 앞에 얘기하는 그냥 정상근 기자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앞에 미디어 오늘 붙이기 때문에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미디어 내일 붙여야지. 자, 무슨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그 강원도 삼척에서 큰 불이 나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그 강원도 삼척 지역에 불이 2차례나 발생을 했는데요. 그 어제 오후 3시경에 그 삼척시 노곡면 그 하마읍리 그 한 펜션에서 불이 시작돼서 그 4시 14분경에 야산에 옮겨 붙었고요. 밤 9시 20분에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의 한 연립주택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서 네, 번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고요. 그 민가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주민 5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산림당국은 산불을 끄기 위해 그 밤사이에 특수진화대 등 72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그 방화선을 구축을 했는데 방화선 구축에 이제 힘쓰다가 그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7시 17분부터 많이 불잖아요 지금. 예, 초속 7m인가 그렇게 세게 분다고 해요. 그 오늘 오전 7시 17분경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그 19대의 진화 헬기와 1200명의 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예. 그 오전 중에는 산불 진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네, 이후에 좀 피해 조사반을 투입해서 그 산불의 원인하고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는 그 바람은 좀 불지만 날씨는 화창해갖고 네. 진화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바람만 조금 잦아들어 들어주면 금방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불씨가 바람에 날라고 막 1km까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쪽 가서 또 붙고 이런 게 문제지. 그렇죠. 네. 특히나 요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자주 나가지고 건조하잖아요 지금. 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다스는 임명받고 결론 내렸다. 네, 그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 지난 목요일 밤에 삼성전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었잖아요. 이때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영장에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지만 그 제3자 뇌물로 적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뇌물죄를 적용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이 3자 뇌물죄가 되면은 그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지원한 것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 을 지원한 거고. 네, 을 지원한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원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네,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제 가늠할 거였는데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스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복잡해 하거든요. 네네. 자,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때. 네, 미국에서 소송을 했었죠.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단 30억 내지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다스를 위해서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스가 이명박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면 직접 뇌물죄. 그렇죠. 그러지 않고 다스가
명의상 이상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보게 되면 제3자 뇌물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뇌물죄로 봤으므로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네, 그렇죠. 특히 삼성이 그 자사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예. 그 미국의 대형 로펌 뭐 에이킹검프 쪽을 직접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예. 여기에 이제 선임료를 내줌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일종의 그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이와 함께 그 검찰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곡동 땅의 주인, 예. 네.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고 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스를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최근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다스 관련 인물들을 조사를 하고 또 다스 압수수색을 했던 결과 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마련한 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그 다스의 지금 대주주 그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된 것인데요. 납품이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을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체 현대자동차가 누구를 보고 이 물량을 몰아줬을까라는 거죠. 이명박을 보고 몰아줬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계속 이제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었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수사하는 검찰들과 연락이 닿는 한 기자에게 네. 야, 난 이 논리를 보고 존경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 수사하는 데가 그 3차장인가요? 아니면 동부지검인가요? 3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청업체는 물품을 따오는 자가 주인이다? 네. 이 논리는 오랫동안 기업을 수사를 한 한동훈 3차장 검사. 네. 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초임검사 때부터 2003년인가요? 초임검사 시절서부터 SK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동, BBK를 수사했던 BBK 두 번째 2인자 김기동 검사가 한동훈을 보고 너는 알파고다 마치 게임을 풀듯이 정교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네, 그렇습니다. 야. 특수통으로 잘 알려진. 네. 한동훈. 한동훈 차장검사님 가자. 어디요? 한동훈 차장검사님 화이팅. 네. 다음 소식 갈까요? 문찬석 차장검사님 가자. 어딘지 모르지만. 네. 어딘지 동부지검 모르지만. 차장 문찬석 24개 내년에 검사장 되죠. 검사장 가자. 검찰 쪽 인사에 굉장히 빠삭하시네요. 그러면 네, 알만한 건 다 알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대가로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 사면과 이 금융지주사법 개정 등의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낸 2009년을 전후해서 그 이명박 정부로부터 삼성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예. 네, 그때 역시 네. 평창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원포인트 사면 단 한 명. 단 한 명. 네. 역사상 단 한 명 사면된 게 2009년 이건희.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정봉주. 빙고 띵동댕. 근데 네. 본도사님은 예. 여러 명 중에 이제 정치인은 유일했던 거고 예. 이건희 회장은 그냥 이건희 회장 한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분야에서 딱 한 명.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온리원. 그리고 사면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네요. 2009년 이명박으로부터 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저는 이명박이 당시 사면시킨다 그러면 안 받았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네. 물어보기나 했었었나요? 아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안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친할 리가 없죠. 예, 네.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2009년에 그때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폭로 때문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009년에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뭐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예.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예, 사모법칙에 걸렸죠. 그렇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네,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특별 사면을 해줘 버렸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이제 특별 사면 해줬는데 뒷말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리고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시점이 바로 이 특별 사면 직전이었다. 네, 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이었는데요. 예. 그 2009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 이건 삼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 금융회사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라는 예. 이제 조항이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은 그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김용철 변호사 폭로 이후 드러났던 4조 원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네, 라는 거죠. 야, 대납, 지주회사, 과징금. 네. 아, 이거는 봐주기 3종 세트네요. 그렇죠. 이게 예.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제3자 뇌물죄였어요. 그래서 정영식 부장판사가 그렇게 좀 억지로 이제 짜맞추는 그런 예.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사안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뭐 정유라한테 말을 지원해서 예, 부정한 대가가 있냐 없냐, 그렇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따지면 좀 복잡한데 네. 이거 그냥 뭐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면도 됐고 예, 네. 지주회사 네. 설립법도 통과가 됐고 4조 과징금 부과하지 않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난 그래서 정영식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정영식 부장판사가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 딱 풀어놓으니까 네. 검찰이 이거 봐라. 우리를 무시했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구냐?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을 무시했어?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삼성 네 군데 회사를 따닥 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한 4년 받고, 네. 실형 받고, 그렇게 갖고 좀 털 생각을 해야지. 온갖 로비를 했음직으로 짐작된 판결을 받아내니. 그 내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정영식 판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인 이유.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12가지요. 왜 12가지인지 모르세요? 왜 12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한다스 이유를 댐으로써 다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네, 그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을 그려서 내가 평생 이렇게 추적을 당하지? 네, 그렇군요. 한다스. 예. 네. 정치인들도요, 못했습니다. 저하고 등 돌리면요, 네. 언론사가 전화 와요, 미안하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걸리면 끝까지 추적하니까요. 네. 자, 구인주님 그러시군요. 어제 봉도사님 꿈 꿨어요. 무슨 강의 듣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꿈속에서도 신기해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저 복권 사야 할까요? 아니요. 표 찍으세요. 그냥 복권을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내일 최순실 선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13일 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예, 25년 구형이었죠? 네, 25년 구형이었죠. 아. 이 재판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최순실 재판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이후 치러지는 예. 관련된 첫 재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 1, 2심이 모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은 적시를 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얻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1, 2심에서 갈렸던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을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을 할지. 네. 아니, 일단 36억 5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 그 뇌물을 받은 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그러면 대가로 예.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잘 이루었던 것인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느냐. 아니, 뇌물을 관건이죠. 줬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단 36억이면 뇌물은 1억 이상이면 얼마죠?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래서 구형 25년. 네, 그렇죠. 몇 년 형 예상해요? 몇 년? 글쎄요, 몇 년형은 나올지 자신 없으면 그냥 모르겠는데. 나한테 형 그러든지 그냥. 네. 차마 그건 못하겠습니다. 삼촌한테 형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랄까, 몇 년? 하여튼, 네.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도요? 드는데. 근데 딱 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그냥 그 구형을 때린 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3분의 2 내지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7년에 16년 17년에서 네. 12년 6개월 사이니까 12년에서 15년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25년 구형을 받았을 때 최순실 씨가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괴성을 이제 뭐 네. 으악 이렇게 질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무기징역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좋아서 나오는 소리였나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내일 선고가 나오면은 또 예. 비명을 지를지도 네, 좀 관심이 왜냐하면 이게 가지게 되는 이제 내용인데. 그 정치 재판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못 빠져나가게 특활비가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번 그렇죠. 특활비만 36억 하더라도. 5천만 원 네. 또 뇌물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참 뒤에 역사가 잊혀지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 30년 뒤에 네. 나오시겠죠. 뭐 그리고 또 이번 재판에서 그 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네, 예. 끝났어요, 근데. 끝났네요. 네. 예. 유소희님 요새 계속 팟캐로 듣다가 생방 오래간만입니다. 더 반갑네요.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려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박장.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박장 아니고 최박장.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박연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프리스타일이에요, 우리 다. 오늘은 뭐 봉수사님이 가장 프리하십니다. 오늘 그러게요. 첫 곡이 프리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김종서와 서태지 아이들이 부르는 프리스타일. 오. 인생 멋대로 살아라. 체육복 입고 오셨어요. 누구 저요? 네. 체육복 아닌데? 아니요? 트레이닝 운동복인가요? 수트인데? 브랜드 있어요, 브랜드. 신문 안 보고 뉴스페이퍼 보시고. 예. 평창 올림픽. 아우. 자, 한성민님 오늘 봉도사님 프리하게 입으셨네요. 남산 갔다 왔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에 그 일출을 보면서 서울의 전기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 에? 서울 특별 시민이었어. 아. 자, 한성민님 오늘 봉도사님 프리하게 입으셨네요. 갈수록 더 젊어지심. 오늘도 쉽고 유익한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몰래 듣는데 아이고. 사장님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고 사장님 훌륭한 분 청취자 듣게 해주시는 훌륭한 분 그럼 다 듣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네, 이거죠, 이거. 예, 지난 평창. 주말. 예,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네. 지난주 9일 드디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식도 어마어마했지만 멋있었어요. 개막식을 네. 둘러싼 전후로 뭐 이 뭉클뭉클한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막식 다 보셨죠? 네. 그 봤어요. 드론 저는 잊을 수 네. 없을 아, 것 드론 같아요. 오륜기. 네, 오륜기. 그럼 장 기자님은요? 저는 남북 선수들이 계단 공동 입장. 올라가는 공동 입장해서 공동 김연아 입장, 선수가 성화, 울컥했어요. 네. 성화봉송. 울컥했어요. 네. 울컥했어요. 딱 찍을 때 음. 저는 봤더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김연아 선수의 눈물을 봤습니다. 울컥했어요. 네. 정말 예.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계단이 예. 의미하는 바가 전 너무 고난. 예. 뭐 우리 한 민족의 고난이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그 김연아 저도 선수 가장 인상적인 거 물어봐 주세요. 아이, MC시잖아요. 진행자님 물어봐 주세요. 분량 욕심. 오늘의 편을 봉도사님은 뭐 가장 저는 우통 감동적이셨나요? 먹고 나온 통가면. 진짜. 멋져요. 그리고 진짜. 왜 멋진지 아세요? 그분이 종목을 바꿔갖고 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태권도 선수였다가 예. 그때부터 스킬을 배워서 크로스컨트리. 6번 만에 네.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올림픽의 멋있는 사나이. 사람이에요. 야, 그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네. 도전하라. 엄청 추웠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고 기름을 바르셨더라고요. 그런 네. 요즘 가면 옷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온 줄 알았어요. 코스프레. 네. 그 진짜 너무 근데 자기 근육이 있더라고. 네. 근육에 기름칠. 제가 네.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VIP 박스에 있는 사람들 사진 찍은 걸 봤는데요. 뭐 모자 쓰고 장갑하고 목도리하고 그쵸, 그쵸. 담요 덮고 정말 추웠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딱 그것도 아프리카 선수가 네. 그렇죠. 이 추위를 못 견디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네. 깜놀했습니다. 예, 저는 깜놀을 안 했어요. 아, 정말요? 핵깜놀. 특별 시민 다음에 핵감놀. 봉도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무서워요. 난 추위에 약해. 제가 추위도 많이 타고 네. 더위도 많이 타고 몸에 이상인 줄 알고 한의사 갔잖아요. 네. 한의원에 그러니까 한의원 의사가 그냥 가세요. 왜요?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참을성이 없는 거. 뭐 다 아마 모든 장면이 감동이었죠. 예. 근데 네. 이제 저는 보도 사진, 이 스틸컷으로 찍은 보도 사진을 보면서 울컥도 했던 게 김연아 선수가 이제 흰 드레스에 흰 네. 모자, 흰 장갑을 끼고 점프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걸 딱 포착해 놓으니까 뒤에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휘날려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천사 같은 이제 우리 네. 여왕 연하가 연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그 독립영화
독립영화죠.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 암살에 네. 전지현 씨가 마지막에 웨딩드레스 입고 나와서 총격전을 총격전 벌이죠. 벌어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장엄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최고의 장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에요. 눈물. 아흔된 이분이 네. 손을 펑펑 만세를 울었다는 부르면서 공동 입장에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네. 텅텅 울었다고. 아니 우리가 이 기존의 방공 의식으로 보면은 괴수 중에 지도급의 서열 2위 괴수잖아요. 근데 그냥 할아버지인 거죠. 괴투였죠, 괴완 괴투. 괴투. 근데 그냥 할아버지가 네. 아흔됐는데 이 북한의 송해입니다. 네. 송해 선생님 27년생, 김영남 위원장 28년생. 28년생. 네. 이계환 씨 28년생. 저희 그러네. 어머니. 장수하고 있는 분들. 어쨌든 현역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옆에 김여정의 표정도 뭐 밝고 네. 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지만 이 김영남 할아버지의 표정이 울었어요? 거의 네.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울음 못 참잖아요. 다 일어났거든요. VIP 박스에서. 근데 딱 두 나라가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난 누나라. 굉장히 안 눈에 일어난 띄더라고요. 두 나라. 굉장히 네. 눈에, 예, 딱 두 사람하고 네. 아베하고 펜스와 펜스의 부인. 셋이 앉아있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그 감격에 리셉션 박수. 장소에서도 또 악수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5분 만에 5분 퇴장. 나가버리고. 예. 그거는 이게 자신의 졸렬함을 보여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 네.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드 갖고 우리 경제 보복하는 중국 대국안이라고 네. 친미주의자들이 계속 비판했잖아요. 네. 난 이번에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런 스스로 졸렬함이 어디? 그렇죠. 그럼 아베 세계 경제 1위 국가거든요. 음. 돈 많은 우리 동네 돈 많은 아저씨 진짜 천박하게 뭐 애들 지나가도 사탕 하나 안 주는 사람. 샤일록인가요? 샤일록? 아니 애들 샤일록 야야야 먼지 튄다 저리가 이러는 동네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작은 마음을 보여준 아주 생생한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커 보이고 네. 아니 김여정 괴투죠 거기가 김영남 괴투고 괴쓰리 아니에요? 괴쓰리? 괴투가 커 보이더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계속 웃고 계속 오고 그러고 그리고- 절제돼 있으면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고 네. 예의 범절을 다 지켰는데 네. 우리 대통령한테 네. 그런데 이 태극기가 개양되면서 일어났죠. 애국가가 제창될 때 예. 일어나서 예를 표하더라고요. 그럼 저 정도면은 네. 뭐 저렇게만 예의를 서로 지키면 그렇죠. 만나서 의제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우리 쪽에서 너무 이제 인공기 태우고 그런 게 약간 이제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북한도 전략적으로 통 크게 나온 거겠지만 그 통 클 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죠. 아니 이거 가면서 계속 초청한다고 두 분 꼭 오시라고 네. 네네. 몇 번을 고쳤고 반복해서 신신당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이례적으로 이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맞구나 했던 게 일정과 동선을 마음껏 변경했습니다. 네. 원래 청와대 오찬 2시간 40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강릉의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 스위스전 네. 원래 대통령과 이 김영남 위원장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여정은 서울에서 비공개 일정을 수행한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술단 격려로 알려졌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현송월 언니하고 둘이 엄청 친하대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언니 만나가지고 놀려고 그랬나 봐요. 서울에서 근데 원래 그러지 않고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강릉 응원에. 예. 태극기 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하면서 고정간첩자가 접선했다.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언니 와보니까 어때? 뭐 지난번에 왔을 때랑 이번엔 어때? 두 뭐 번째. 이러면서 둘이 굉장히 절친이래요. 좋아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그거보다 이제 자주 오자,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이게 체제 선전, 뭐 북한의 체제 선전 무서워하는데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인공위를 흔들든 우리 국민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아니 우리 체제를 선전해 준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수백 명이 내려와서 우리 체제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라 들어와서 서울 야경 보고 네. 이야 그럼요. 평창 KTX. 개막식 보는 순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거는 그냥 여기가 그렇죠. 우리랑 수준 차이가 그렇죠. 이 정도구나 느끼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여기서 봐도 될 정도로 자기들도 자기 살겠다. 체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양쪽이 다 안정감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고모부 장성택 있잖아요. 그 KTX 딱 타가지고 그 300km가 넘어가니까 와
그러면서 함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이든 북이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 자체에 대해 장성택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남통이었죠. 옛날에 이게 무식한 MC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줘야 돼요. 몇 년 몇 월 몇 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막 익히는데 저는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할 때 그때 그 응원단 막 세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이분들이 막 탁탁 맞추고 앞에서 막 한복 입고 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아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집단주의에 대해서 약간 정서적으로 시끄러워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면이 그렇게 딱 보여지고 그다음 바로 넘어간 게 뭐냐면 애들이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이 막 셀카를 막 찍으면서 막 혼자 셀카를 찍어요. 그러다 옆에 있는 애가 야 카메라 이렇게 갑자기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동시에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9년간 또 이렇게 이물감이 많이 형성이 됐구나.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을 했고, 북한은 옛날 거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동을 공유했으니까. 가성비가 갑이었다고요? 뒷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승환 총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 개막식이 얼마 들었나? 또 이제 혹시 이거 모르면 돈을 퍼부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600억 들었습니다. 600억 원. 600억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엄청난 인해 전술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대략 한 6천억 정도. 그럼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이 화려한 개막식을 해냈다. 근데 그 베이징 개막식 때 또 페이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불꽃놀이. 네. 그거 CG였었대는 거 아니에요? CG였어요. 그 정말 진짜 황당한 뉴스였죠. 그리고 이 지난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때 보시면 오륜기 하나가 안 펴져서 사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일 어떤 차선전 해주는 거 아니야? 일본이 안 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어디? 네. 아유, 말씀하시면 안 돼요. PPL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드론 오륜기 쫙 펴지고. 멋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띄운 거예요? 그게 드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놀랄 이야기는 이게 실제 개막식 컨텐츠에 들어간 돈은 20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 평창에 개막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물자 사람들을 공수하는데 운송비가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송승환 감독이 그 배우 송승환이에요? 네. 그 배우 송승환입니다. 우리 젊을 때 배우 송승환이고 이미 예술 감독으로 이제 난타 등 또 우리 동문이에요. 대학. 어딘지 밝힐 순 없어요. 친하세요? 왜 대학에 갔니? 왜 대학에 가니? 그런 위대한 분하고 제가 어떻게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성비도 갑이었다. 최고였다. 이게 확인됐고. 그런데 MBC TV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붓다. MBC가 이 세계적으로 이 올림픽의 이 미디어 공급권자예요. 이 올림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거의 모든 경기 중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아주 망언 중에 망언이었습니다. 이제 선수단 입장인데 일본 선수단 입장 때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주최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2010년부터 20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었다. 식민지 역사. 1945년. 참 2000이란다. 지금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한국을 지배했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한국인들은 이 일본이 지배함으로써 얻게 된 문화적, 기술적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에 아마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막 뱉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 출연자의 뒷배경을 조사해 보니 일본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이 친일본적인 행보를 해온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좀 몰라서 무지해서 내뱉은 게 아니고 굉장히 지능적인 매우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일본이 참여한 것에 일본을 조금 더 축혀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일본 로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정확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뭐 서다로 조사라 그러면 저거 일주일이면 털어요. 결국은 이 해당 해설위원이 결국 해고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더 무섭게 느껴진 건 일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렇지, 국제사회의 이 무대에서
본인들의 그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고 이렇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밑 작업들을 해오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량이 로비 네. 물량이 로비 비용 이런 게 우리가 외교에 쓰는 거에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싱턴에 가면 왜 그 큰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잖아요. 또 일본이 갖다다 심어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식문화 같은 것들이 미국 드라마에서 스시라는 게 얼마나 고급 문화로 다뤄져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로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스위스 우리도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이제 산악 열차도 네. 일본이 이제 놔줬다 등등 뭐 전 세계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게 세계 최고 경제 대국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정말 봐. 무시하는 나라는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근데 어쨌든 미국 한국하고 NBC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냥 입만 열면 욕하고 그 우리 누리꾼들의 항의를 또 일방적으로 차단까지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소통도 안 한다? 예, 그러다가 IOC가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정정해라라고 하자 사과 보도를 했으나 했는데 그 내용을 팩트를 오류라고 바로잡지 않았어요. 정정 그냥 보도를 안 했죠. 한국인들의 네.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감성적인 사과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미스 USA인가 거기 회원들이 네. 집단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NBC 그 당시 앵커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해야 된다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송승헌 감독 얘기로 돌아가면 그 로이터가 이제 퇴출됐어요. 개막식 취재에서. 왜 그러냐면 리허설 장면을 찍은 네. 사진을 사전에 보도해 버렸어요. 엠바고를 그래서 네. 그 성화를 최화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는 그 장면을 바꿀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논란까지 그래서 나왔어요. 이렇게 상도이가 민감한 아니죠. 것인데 네. 지금 MBC는 네. 대형 이제 왜곡된 오보를 냈고 네. 사실 영국 BBC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반도기를 보도하면서 더 타임스. 제주도가 더 타임스. 네, 더 타임스. BBC가 아니라 더 네. 타임스죠. 더 타임스가 이 우리 제주도의 원을 그려놓고 독도라고 하면서 이게 일본이 소유한 섬인데 한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분쟁이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외교부가 해야 될 일도 네. 많고 또 하나는 만약에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외교부가 잘못해서 네. 조금 더 노력해 잘못한 건 아니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만약 중국에서 그랬으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과오를 했겠냐고요. 난징 그 대학살 대도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일본군과 중국과 전쟁하다가 전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굉장히 달라진 한국적 지위를 망각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민간 그리고 기업 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네. 그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취재를 가보면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일본 기자들은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해요. 굉장히 맞아요. 강해요. 그 일본 기자들은 정말 쟤네들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친정부가 아닐까 예, 싶을 정도로 질문하지 그렇게, 않아요. 예. 네.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앞두고 남남 갈등 이런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우리를 창피하게 네. 창피를 주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유. 이 공동 이 입장 취소해달라고 해서 한 사람이 또 평창올림픽 뭐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뭐 나 이제 집에 가야지 빨리. 자, 어쨌든, 장윤성 기자님, 네.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Real news, fake news. 우리도 가짜 MBC처럼 뉴스죠. 그렇죠. 네. Is it real news or fake news? fake news?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오보로 인해서 소동이 빚어진 건데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근데? 이 남자는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북한의 미남 배우인 리영호라는 인민 배우로 이제 추정이 모델로 돼요. 할 원리 것으로. 영호는 그 유엔 대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용호. 리용호. 네, 리용호. 여기 리영호. 젊으니까 영호. 젊어요. 67년생인가 68년, 67년, 영호. 하여튼 그때요. 60년대생이에요. 리영호. 예, 그래서 젊다.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좀 황당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이른바 그 보수 우익 세력이 창피한 수준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의 출발은 CBS, 이거 미국 CBS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기 노컷 뉴스. 예, 왜냐하면 우리가 NBC하고 MBC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CBS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사진 기사가
걸렸어요. 10일 날.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침소봉대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막 엄청나게 올렸어요. 이런 거예요. 김일성 사진이 맞다. 김일성 가면이 명확한데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되냐. 평창 올림픽을 거짓말 올림픽으로 만들 거냐. 진실 올림픽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막 비분관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도 막 올려서 똑같은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일파만파 커지니까 통일부가 북한에 직접 물어봤어요. 김일성 누구냐? 주석이 맞냐? 그 눈을 팠잖아요. 눈을 파야죠, 가면은. 눈을 파고 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CBS가 오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노컷 뉴스가 아니라 예스컷 뉴스다 이러면서 정치적 외압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 기사를 내린 것처럼 정치권이 또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이게 소란이 커졌고 계속 실검에 올라가고 뭐 이랬던 이슈인데요. 탈북자들이 와서 다 공의 확인을 해준 바 뭐냐면 그렇게 김일성이 상당히 신화적인 존재, 우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면으로 쓸 수도 없고 옛날에 보면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응원단이 왔을 때 이제 거리에 현수막인데 현수막이 비에 젖으니까 대통령과 울면서 악수하는 그거를 뜯어 장군님이 지금 비 맞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뜯어서 울면서 뜯어서 안고 달려가잖아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할 무릎에 수가 놓고 없다. 막 이런 불경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예, 1호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응원의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컨텍스트를 그렇죠. 안 보고 악마의 편지만 하면 문제인데 노래가 휘파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부른 게 휘파람이라는 노래 아니에요? 이 가수가. 휘파람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휘파람을 노래를 부르면서 미남 가면을 딱 쓰는데 남자 이 노래의 화자가 남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연애 노래예요. 네. 북한의 대중가요인데 여자니까 남자처럼 남자 가면 보내서. 쓰는데 그렇죠. 이게 휘파람이 뭐냐면 복순이네 가사가 그렇죠. 이거예요.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나다가 그렇죠. 그리움이 사무쳐 네. 사랑하는데 고백은 못하고 네. 안타까운 이 남자가 휘파람만 부는 거예요. 안타까이 휘파람만 부네 이런 가사인데 그 남자가 그 안타까이 휘파람을 부는 장면에서 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이렇게 막 이제 율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복순이를 지금 꼬시는 남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그렇죠. 네. 어젯밤에도 불었고 오늘도 부르는데 네. 이 복순이는 넘어질 않는 그렇죠. 벌써 며칠째 그런데 이게 그러는데. 김일성 주석의 가면이 등장할 맥락이 아니야 거기 지금. 그 휘파람은 우리나라 가사로 분하면 네. 담배가게 아가씨예요. 그렇죠. 아저씨. 맞아요. 딱 그 근데 컨셉이에요. 그게 나올 때 예.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 박정희 대통령 가면 네. 씁니까? 이승만 대통령 가면 씁니까? 그러니까요. 담배가게 아가씨 나올 때 송창식 가면 쓰나? 근데 정우성 가면이나 장동건 가면 쓸 수 있죠. 그래서 미남 배우의 아니, 가면.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같은데. 혹하는 3부 하세요. 아, 예. 3부 사지 말고.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니고 3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2부인 줄 알고 계속 듣는 분들이 3부 딱 끝나면 아쉬워서 욕해요. 계속 하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대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거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자, 최길 평론가님. 네. 장희성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 네, 함께하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우리 프리스타일, FT. 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맞아. 예, 맞아요. 꼭 예. 해야 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는 그래 해프닝이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확인이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김일성 가면이 아니더라도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가면이라면 문제다. 그리고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가면이 김일성인지 배우인지 중요하지 않다. 최고 존엄을 가면으로 만들 리 없다는 준비된 탈출구를 우리 정부가 지켜주고 그리고 이것을 IOC가 함구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바른정당이. 정말 웃자고 얘기한 거에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능인데 다큐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이게 그 색깔론이 계속 지속됐잖아요. 평창 올림픽 내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남북 관계 그의 모습이에요. 와, 잘생겼다. 리영호. 예, 리영호. 깜짝이야. 네. 너무 깜짝이야. 어디 갔어? 그러니까 북한의 완벽한 응원 준비가 낳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요. 진짜 우픈 뉴스. 네. 최수종 씨하고 너무 닮았어. 네. 혼남이네요. 예, 완전. 리영호 씨가 잘못했네요. 왜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얼굴이 잘못했네요, 네. 얼굴이. 아니, 근데 리영호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잘생겼는데 개성이 없네. 특징 캐릭터가. 저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용을 반듯해. 못하거든. 네. 계속 얘기하세요. 말을 막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를 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 국회에서 이런 논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뭐라고 할까. 저래서 저 나라가 과연 평화로운 한반도 이게 가능할까. 저렇게 남남 갈등이 심해서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간 대북 스킨십 외교가 화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북한의 최고 권력자 집안의 혈육이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명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를테면은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 그림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인데 와서 굉장히 앳된 표정이고 얼굴에 화장기가 많지 않고 굉장히 수수하고 막 그런 옷차림. 87년생이면 어려요, 실제로. 어리죠. 예. 32예요. 애들인가요? 네. 아니 애들이긴 하죠. 29에서 30으로 추정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7년생이 거의 확실시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보가 없다는 것도 참 우리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하시느라고 대북 정보가 너무 없다.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2박 3일간의 쭉 일정을 보면서 마치 아버지와 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김여정 부부장이 친근하게 이를테면 어제 마지막 관람 북한 예술단 관람할 때 왼쪽인가요? 왼쪽에는 맞아요. 김정숙 여사가 앉고 오른쪽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서 계속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북한 공연 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뭐 저게 어떤 건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MC를 한 거네 그러니까. MC 그러니까 해설. 공연 해설자. 공연 해설 패널로 나온 거네. 근데 어쨌든 이제 2박 3일 동안 굉장히 충분히 이를테면 북한의 생각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올 때 토요일 날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007 가방 같은 거를 들고 오고 거기서 이제 파란색 파일을 꺼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북한 정부의 마크가 새겨져 있고 김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보낸 친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정부 대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정치로는 노동당 중앙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리고 군으로는 최고사령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특이한 건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정부 대 정부로 남북 관계를 풀고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이게 굉장히 확인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코리아 패싱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에서 더 이상 패싱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서로 이 나라의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정세현 장관은 4월에서 5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회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뜻을 확실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확인된 뜻을 이제 미국에 전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은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전에 99년 1월에 임동원 장관이 미국에 가요. 그리고 나서 99년 5월에 페리 국무장관이 또 북한에 가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있기 전에 2.13 합의가 있었고 2.13 합의가 있기 전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의 프로세스를 이제는 다양하게 밟아야 된다. 예. 그래서 미국에게도 분명한 뜻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자꾸 좀 이렇게 엇박자를 놓잖아요. 네. 일본도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강경파가 일본에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보면 펜스 부통령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리셉션에 못 간다. 나 안 왔는다. 근데 우리 정부는 기다린 거죠. 전 네임택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기 좀 앉았다 가지 그냥 가냐. 막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펜스 부통령은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 미리 늦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외교상 상당히 결례죠. 그런데 그러면 일본을 그냥 이렇게 놔둘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국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희님, 펜스의 오만함과 졸렬함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일까? 김여정이 초청했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초청했잖아요. 네. 김정은 김정은의 위원장. 김정은의 초청을 신서가 그 내용이었겠죠. 그렇죠. 네. 방북 초청 티켓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줬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어제 끝나고 헤어질 때 김여정 부부장이 꼭 오라고 얘기를 해요. 평양에 꼭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곡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평양에서 또 그렇게 모시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건을 조성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즉답을 안 하셨어요. 이 여건의 조성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빨리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 남북관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펜스 부통령은 계속 그 강경한 태도로 막 원비어 아버지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천안함 가고 뭐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기여하고 노벨 평화상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한 10개 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박연미 기자님. 네.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 이거 궁금해요. 가지고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경제연구소에서 추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니 이런 걸 통해서 21조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 이제 평창이라는 데를 알려서 관광객들이 오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44조 원 해서 도합 65조 원 정도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10년 동안 발생할 것이다. 이런 그 추산이 나와 있어요. 장밋빛 미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항상 모든 대회에 매년 논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체적인 산정의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현령 비현령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뭐 비관론도 꽤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뭐 리우 올림픽 때 봐라. 지금 올림픽에 거기 전기도 끊기고 하다못해 거기 그 스테디움에 있는 의자도 떼갔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바르셀로나 가봤거든요. 폐허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가노도 일본에서도 나가노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 그 나가노의 저주란 말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물론 거기도 일견 그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로 2016년 기준 세계 10위 국가거든요. 군비 지출 금액이 40조 원을 써요. 매년 국방비. 그러면 이 40조 원이라는 돈이 쓰이는 근거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이 논리가 그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온 것인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무기를 사들이고 재래식 군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무형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 효과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국방비와 군비 정확한 것들은 사실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를 우리가 아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저는 경제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금강산 관광 가는 그 길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강산 관광할 때 강원도가 엄청난 경기 특수를 그렇죠. 그럼요.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했고 서울, 평창, 금강산
관광 라인 형성하고 이런 이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하다못해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가 북한 영공을 지나가서 비행기가 운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그 경로의 기름값. 단축 그리고 항공료의 어마어마한 감축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실이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창에서 끝나지 않고 평화 올림픽의 온기가 사실 산업계 전반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 굉장히 섣부른 주장이라고 봐요. 예, 제가 이제 기업하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면 금강산은 현대아산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아산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파산이 되고 그랬는데 현대아산서부터 그 고속도로 닦으면 그 1시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식령이. 그렇죠.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을 제대로 운영 잘 못하니까 20년 조차 운영권을 따내는 거예요. 아니, 괜찮네요. 열심히 잘하고 네. 못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열심히 잘 운영을 하는데 돈 버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죠. 주고. 네. 그래갖고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까지 겨우는 평창 금강산 마식령. 운영 대행을 예. 하는 거죠. 운영 대행을 하는 거죠. 원산 일대. 제가 드릴까요, 그 운영권?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동의가 되는데 네. 경제 효과를 대동이요? 크게 동의가 크게 됩니다. 저는 동의를 대동의. 한다. 네, 그런데 이거 우리 버티요. 요거 치밀하게 3단계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아우, 이게 첫 번째는 전략가. 평창 마케팅을 예. 우리 기업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허. 그래서 공식 스폰서 자격을 따려고 그렇죠. 많은 비용을 내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로 한 경기마다 이제 이 사실은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네. 이제 홍보 광고 작업을 네. 하는 건데 이게 직접 효과일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마케팅이 돼서 네. 제가 스위스를 가봤을 때 여기가 강원도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스위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여기가 비슷한 지형이 있다. 여기가 강원도라는 데인데 코리아에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를 가봐라. 느낌이 난 스위스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강원도가 평창이 스위스 못지않단 말이에요. 설악산, 네, 동굴랑설. 설상, 빙상 다 해보고 네. 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게 스위스는 바다 중장기적으로 없잖아요. 스위스는 바다가 없죠. 이게 알려지면서 관광 유발 효과로 그럼요. 이 중장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남북 경협인데 네.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진짜 이게 옛날 그럼요. 대통령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 좀 부산 서울에서 KTX 타고 유럽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네, 거기 서유럽 뭐 동유럽 다 가면 안 실제로 우리가 됩니까? 그때 근데 인제 문제는 시대까지 이러려면은 가능했죠. 네. 북한의 경제 제재 풀려야 되고요. 예. 비핵화 그렇죠. 단계 가야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되고요. 예. 북미 회담 해서 평화 협정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3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평창 동계 올림픽은 역사책에 그냥 서울 올림픽 30년 후에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었다. 예. 개막식 화려했다.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한반도는 일치월장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맞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게 네,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북방 경제가 처음 시작된 게 노태우 정권 때거든요. 맞아요. 91년 네.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런 거 김일성 가면 이런 걸로 논란할 이유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비판할 것 같아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냐? 그냥 아니죠. 그 자기네도 이제 뿌리, 아니, 그리고 정신 이게 이런 거 그때 중요해요. 유엔 동시가입하느라고 상호 네. 국가로 다 맞아요. 인정해놓고 네. 광물자원공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거기다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자원을 연구하는 유일한 데가 광물자원공사예요. 아 있죠. 근데 미니멈으로 잡게 되면 6,000조라는 거예요. 야, 예? 야. 그 시장이. 아니요, 그 자원이. 매장량이. 원석이. 매장량. 근데 이게 개발되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아무도 계산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6,000조 많게는 8,000조인데 네. 이 추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네. 그것도 빨리 우리가 채굴단을 만들어야 되는 빨리 채굴단. 중국의 비트코인 사업권이 채굴이 다 아니라 넘어가기 근데 전에 이게요. 광물 들어가줘야죠. 채굴을 네. 아니, 중국이 이미 그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김정일 네. 그 생전에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반역행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못 빼돌리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은 같이 하는데 이제 개발하는데 이게 매연이 많이 나와요. 그 히토리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가 필요해. 예. 또 우리가 가야 되겠네 전기 때문에. 네. 아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남북이 관계가 틀리면 심지어는 미국의 마이너리 그 신문사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나라 했고 북한을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천연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남북이 경협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지형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계 최강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살게 될까. 돈이. 그런 아니 그런 거 거 아니에요? 남북한이 힘 합쳐봐요. 미국 군수 산업 다 망하죠. 그래 자꾸 이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왜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그 VIP석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두 나라, 예. 두 나라가 지금 같이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 삼각, 그 다음에 북중러 삼각, 신냉전 시대처럼 돌아가서 결국엔 미국의 MD 체제를 강화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걸 고수하는 한 우리 풀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설득해서 풀어야 돼요. 3년 뒤에 성주에 고물상 그 사업에 흥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싸도 닦고 요새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물상. 아유, 근데 이번에 보고 네. 저는 사실 희망이 있는 게 아까 트럼프 칭찬 살짝 했잖아요. 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내부적으로 정확히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또 외교 안보라인 막강하잖아요. 만주 변호사를 넘어서 네. 외교 안보까지. 그래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한국 정부를 100%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 아니 펜스도 네.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그렇게 옹졸하다 뭐 꼭 저렇게 써야 되냐 수인사도 못 나누냐 비판을 국내외 여론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밝힌 거에 따르면 이제 펜스 부통령 쪽에서 요청을 해서 500m 쇼트랙 경기 때 문 대통령과 같이 좀 관람을 하고 싶다. 네. 해서 나란히 앉아서 그걸 보면서 열심히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흡족해하면서 강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한미일 공조는 빗셀 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지금 운전대를 잡았잖아요. 옆자리에 미국 태우고 뒷자리에 북한 태우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앞자리 뒷자리는 지금 말을 안 섞겠다 이거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미국 쪽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 이 비핵화 문제는 추진한다. 지켜봐야죠. 가장 문재인 민감한 정부를 문제인데. 대통령 가까이서 본 사람이 한 1년쯤 됐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VIP 외교 마케팅.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VIP들 만나고 정말, 30분 1시간 예. 정도 얘기하면 정말 이 진정성에 다 신뢰 안 되는 거예요. 매력 제가 마음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갈루치 대사 있잖아요. 예. 1차 북핵 위기 풀었던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만나보니까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 훨씬 낫더라. 그 얘기를 갈루치 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만나는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고 예. 그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자, 최영 평론가님. 네. 포항 지진 소식. 이거 좀 걱정입니다. 예. 다행히 4.6이 왔는데요. 네. 4.6이 왔는데 큰 인명피해는 없어요. 이건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놀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실 외상의 것 같아요. 문제뿐만 네. 아니라 생활 안정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징후가 있었던 게 2월 들어서 하루 한 차례 정도씩 여진이 지진 규모가 이때의 지진이 여러 차례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다 2월 8일, 2월 9일 오다가 하루에 이때의 이 여진이 4번 와요. 2.1, 2.1, 2.1, 2.4. 그러다가 이제 4.6이 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지난해 11월 그 본진의 여진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또 다른 지진학자는 여진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전진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데 공교롭게도 요 직전에 이 2월 10일 토요일을 전후해서 포항시가 지진 대피소 그만 접습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밥 봉사하기도 어렵고 자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위험은 제거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월 10날이요. 네. 근데 그 흥해체육관에 이 대피하고 있던 분들이 집으로 돌아간 분들도 계시지만 250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피난객들이. 근데 이 피난민들이 못 돌아간다. 가보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나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벽에 이 금간 틈새가 남아있고 어떻게 이게 들어가느냐 안심 안 된다. 차라리 아니 겨울에 뭐 그 체육관에서 있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그건 불안하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려고 하셨던 건데 돌아가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포항시가 조금 더 유예하겠다 결정을 해요. 그러고 4.6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때 돌아가라고 했으면 일이 더 커질 조금 수 문제가 있었죠. 생길 네. 뻔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제 이 관점에서. 그런데 어쨌든 포항 지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요거 조금 이제 보셔야 되고요. 또 지금 삼척에서 오늘 화재 났잖아요. 네. 그 보면은 지금 평창 근처인데 강원도 인근에 끝까지 우리가 재난과 안전 문제는 정말 좀 푸근한 봄 올 때까지는 절대 마음을 풀면 안 될 것 같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안부는 지금 이 설명절이잖아요. 이번 주 명절 주간인데 이 비상대기 상황입니다. 참, 설 앞두고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차례도 지내고 그래야 그럼요. 예, 집에 가고 싶지만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고 불안하다. 포항의 이런 그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이 수준을 좀 격상시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저도 그 새벽 5시 15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새벽에 맞아요. 왔는데 5시 3분에 이제 4.6 지진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니까 5시 15분에 왔네. 뉴스를 새벽에 틀어보니까 5시 20분 뉴스를 보니까 5시 3분에 포항에 지진 발생 그랬는데 그럼 12분 걸린 건데 재난 문자가 좀 늦게 왔네. 근데 단계가 있으니까 서울은 늦게 왔지만 포항은 빨리 왔겠지. 그런데 7분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방화벽 문제 때문에 이게 문자가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진 난 지 또 몇 달 되니까 또 우리가 좀 해이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상태 아닌가요? 됐죠. 그렇으면 중앙정부 그래서 중앙정부 또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제 자금 지원도 있고 안전점검 필시하고 다양한 지원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이 예산 대비 비용 한계는 지금 있어 보여요. 네, 저는 이번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나오고 또 놀란 게 그때 그 지진이 처음에 발생하고 한 달 만에 주요 시설의 복구율이 90%라고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거기 체육관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걸 사실 이번에 다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몰랐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어찌 보면 참 과장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구 작업이 굉장히 신속하게 완료가 돼 있다고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편 안심을 했는데 엄동설안을 체육관에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200분이 넘는 시민들이. 그래서 참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균열이 있는 벽 그 채로 방치가 돼 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럴 때는 재정이거든요. 네. 그 재정을 우선순위하고 긴급하게 많이 투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H에서 비어있는 집들을 주거 대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복구될 때까지인데 요 논란이 있는 거죠. 복구됐다. 복구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건준영님 1월 초에도 폭설 때문에 제주공항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진까지 자연의 위대함이 가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정봉철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할만하는 돌직구 대한민국이란 애국자. 이제 오버합니다. 자, 정정브라더스 정도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장가 컨셉, 새장가가 아니라 새신랑 컨셉. 정말 보기 좋아요. 바로 방송이 또 연이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 그래요? 뭐 진행 맡으셨어요? 저기 다문화 TV라고 좀 자원봉사 겸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자, 2, 3일 동안은 그냥 핫하게 대한민국을 달군 여인 김여정. 그 김여정 일행이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난다면은 평창올림픽을 흥행몰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성공했죠.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 면에서 고맙죠. 이제 정치적인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왜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을까요? 다급한 것 같았는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니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핏줄밖에 없다. 정태근 의원 다른 생각 같은. 믿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2박 3일 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략적인 목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전술적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제재가 들어와 있고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환해야 되는 이제 전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전술 운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우리가 남북관계 대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본인의 시각이 보수적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지금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인식의 갭을 좁혀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극명한 건 뭐냐면 미국이 군사 옵션을 고려할 정도까지의 긴장 국면으로 갔다가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김여정을 내려보내고 김여정을 통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이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든 그동안 국면전환 이뤘다고 보세요? 계기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바로 군사 옵션을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제재 국면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제재를 몇 가지 이제 균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이번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뛰어났던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예전에 비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효과를 극대화시키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 4명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성권은 조평통 통해 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남 사업에 또 1인자고.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을 사실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건 특사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샥 청와대에 가가지고 친서 비슷한 거를 쓱 들고 가가지고 특사다. 명백한 정부를 대표한 그 친서를 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그러는데 또 김여정 자체가 또 우리나라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목적 카드, 절묘한 카드를 쓴 거죠. 근데 정동원 의원님, 이게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어느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걸 뛰어넘어서 북한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김정석 실장이 비공개 만찬에서 김여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급히 내려올 줄 벼랑간 내려오게 될 줄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죠. 지금 몰려 있고 급하죠, 다급하죠. 그런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정말 초강경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겁이 나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아니 사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좀 움츠리게 하는 것은 사실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사일하고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는 지금 일단 다급하지는 않죠. 모두가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이나 일단은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다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일단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연기한 시기가 3월 25일이거든요. paralym픽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평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북미 간의 대화가 뭔가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다시 군사훈련으로 지금 북한이 이미 공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7일 날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북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전날 얘기했죠. 이미 했고 미국에서는 김여정이 들어오는 날 2월 9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NSC 국가안보회의죠. 안보회의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남북 관계가 핵 문제의 진전과 따로 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면으로 만들어냈다. 일단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조금 여유롭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 3자가 다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장윤정 기자가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4차례의 만남을 하고 고위급 회담 자체도 지금 거의 2시간 40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미국의 특사를 보내야 돼요. 미국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대북 특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사를 미국 특사로 보내서 실제로 미국이 지금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특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만 아베한테도 특사를 보내고 중국에도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6개국 정상들에게는 다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 최소 일단 급한 대로 미국은 최대한 빨리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럴 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있어서의 견해차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고 남남 갈등을 조정하자. 특히 이제 벌써 각 당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상회담은 핵 개발을 찬양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의당에서는 그럼 대화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노회찬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큰 2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남한의 재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통합미래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해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따로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번에 김여정을 만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잘 하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개회의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서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 국면을 보다 더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보수의 2 대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국회를 들어가게 계시죠? 아니, 국회 아니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가셔야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리를 잘해줬는데. 왜 그러세요? 외교안보 수석은 그 사람이 자리를 안 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특사라기보다도 이럴 때는 정식 외교 라인을 활용해야죠. 근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6개국인가 5개국에 특사 보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또 이번에 성과가 있었잖아요. 특사 보내는 것도. 자, 그런데 정도원 의원님.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사촌 지금 북에 계시잖아요. 저희 나이 드신 어르신이 저렇게 절실하게 초청하는 거 보니까 한편은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고 늘 그랬는데 처음으로 북쪽에서 먼저 초청에 응할까요? 초청에는 응하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정상회담은 몰라도 특사는 일단 정상회담 초청한 거. 정상회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일단 의제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특사를 보내는 거는 일단 가능하겠죠. 북한에 먼저 특사를 보내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라고 했던 거는 나는 그걸 할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건이 안 되면 못 한다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당신들하고 미국하고 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북에서 핵을 포기하는 민족적 결단을 내려야 구조화된다. 라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예. 라는 얘기까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가 어려우니까는 못 하셨겠지만 그 두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정부가 절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느 그 인터뷰에서 정세현 장관이 뭐 빠르면 4월, 5월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성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예, 그렇죠. 저는 빨라야 뭐 그 추석 때쯤 돼야 그리고 내년까지를 가고 그러면서 일단 그 카드를 오래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관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과정을 정교하게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 재뿌리는 얘기를 하면은 2002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공동 입장을 했거든요. 남북한이. 그러고는 8개월 후에 이제 최초 핵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할 때 진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 예를 들면 그 한미 양국 간의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축소 내지 중단이 되려면 적어도 북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안 한다라는 전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라도 이미 나와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북한의 특사를 내보내기 전에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특사가 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특사 보내지 말고 그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미국, 그렇죠? 일본 등등과는 일단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거의 고위급 대표장이 4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특사 딱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특사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서훈 원장도 가고 임종석 실장도 가고 남북관계 대화를 제일하는 정세영 장관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명균 장관 가고 그리고 어떻든 이게 주요 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강경화 장관도 가고 이렇게 해서 4분이 같이 가는 거죠. 꼭 굳이 그걸 한 분 딱 찍어가지고 다 맡기자. 가자. 그럼요. 북한에 갈 수 있는. 조명균, 강경화, 김종석, 임종석, 서훈. 어떻든 이번에 제일 역할을 많이 한 게 이제 뭐 서훈 원장이라는 거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쪽 사람들 북한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이 서훈 씨니까요. 서훈 원장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MB정부 때도 서훈 원장 그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가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하고의 그 휴민트가 다 끊어졌죠. MB정부 때. 서훈 자르면서. 근데 서훈을 왜 잘랐냐면 MB를 뭐 비판했다 그래갖고 잘랐는데 누가 그렇게 모함을 서훈 원장 이번에 북한 가면 특활비를 좀 써도 될까요? 특활비 많이 써야죠. 그런 건 써도 됩니다.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특활비인데. 북한에 가서 특활비 쓸 때는 달러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특활비는 특활비스럽게 써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음 얘기가 다스와 삼성, MB의 수원 가격이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어가서. 벌써 넘어가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기 전에 자, 펜스, 아베의 이 졸렬한 행동에 대해서 정도원 의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펜스는 이제 이럴수록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표정 관리는 더 강하게 할 겁니다. 미국은 더 압박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치사하긴 하지만은 북한이 일단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이제 더 밀어붙이는 그건 좀 치사한 행동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국도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겉은 대화하고 뒤통수 뒤로는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이런 거 당했으니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분히 이제 국내 정치용이에요. 아베가 하는. 근데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받아치긴 했지만 왜 군사 훈련을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는 그런 추세에 이제 맞춰서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 펜스 부통령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어떻든 평창올림픽을 축하하고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우리의 압박의 강도는 계속 갈 것이고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국답지 않은 이제 행동이죠.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하고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자기들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미국의 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마 미국의 부통령이 역사상 이렇게 각광받은 게 처음일걸요? 예, 그 미국 부통령은 뭐 이렇게 상원 의장이나 하고 대통령의 유고가 생기면 역할이 생길까. 보니까 확실히 미국도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총리도 그래요. 아베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근데 어떻든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그 외국에서 주요국에서 정상국 물론 네도나르 총리도 오고 했습니다. 네. 아베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와가지고 위안부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약속 합의, 전 정부 합의 지켜져야 된다 얘기하고 국가 간의 약속, 특히 뭐 소멸상 대사관 앞에 있는 거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합동훈련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제 립세션 늦게 왔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졸렬하고 무례하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조금 치사스럽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제로 우리 이제 북미 간의 대화나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전에 한국이 가져왔던 모습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베한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외교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외교를 감정적으로 해갖고 실익은 없죠. 그래도 아베가 저런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받아친 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아까 정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태근님 죄송합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싫어도 그럼요. 일본은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특사 보내는 게 좋다. 그럼요. 특사 딱 어디 특사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전 옛날에 러시아 특사 갔다 왔는데. 이걸 러시아 다시 한번 가고 옛날 친구도 한번 보실래요? 아니 러시아도 보낼 필요 있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점수. 네. 점수를 주신다면. 뭐 90점, 95점. 95점? 네, 잘했어요. 야, 역대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95점 주곤 그렇다고 저한테 뭐 한 자리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시험이 안 끝났어요. 지금. 그냥 중간 점수. 중간 점수가 어디 있어요? 시험 결과. 가채점 해본 결과.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이 과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잘못해서 예를 들면 평창이 끝나자마자 뭐 훈련이 재개되고 또 무슨 대화가 빠그러들고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진짜 이제 무슨 뭐 그 빅터차가 날아가듯이 진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나 이러면 진짜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계속 시험인 거예요. 계속 시험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입시는 문제 시험이 계속 있어. 자, 황희정님, MB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 소승동 얘기. 삼성과 MB 연결고리는 누구? 하하. 자. 큰 건 터졌어요, 또, 정동원 의원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딸과의 관계하고 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참 아이러니죠. 근데.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하는데, 왜 삼성이 끼어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벌써 추측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대강 알아요. 정태근 의원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요때 현역들이 있었죠. 현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같이 이제 일을 같이 많이 했으니까. 지금 누가 뭐 거론되냐면은 저희가 거론되죠. 이 첫 번째로는 이학수가 거론되는데 이학수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봐도 천신일 씨가 거론되는데 사실 이건희 회장하고 천신일 씨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MB하고 천신일 씨하고 또 가까운 친구고 다 동갑 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중남어라는 세중이란 여행사가 크게 된 과정이 사실은 삼성에서 이 대외관계 이제 무슨 이런 그분이 원래 이병철 회장
수행비서 출신이거든요. 아버님 때도 그러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가 되는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둘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세종나무 여행사가 삼성 직원들이나 가족들 해외여행 갈 때 그걸 대행하는 거의 회사고. 독점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여행사가 그렇게 컸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사위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인데 삼성에 근무하죠. 전신일 씨 사위가? 아니요. MB 사위가. 그 삼성전자에서 대외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삼성과 막역한 관계네요. 막역한 관계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게 만약 그 소송비 대납한 게 지금 그 검찰이 얘기했듯이 확인이 되면 일단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거는 뇌물에 해당하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하는. 아니, 직권남용도 따라서 직권남용 뭐 크지 않으니까 그건 5년 이하니까. 아이고 참. 1년 사셨다고. 맞죠. 형님하고 같이 사는 생각하면 같이 가고 싶지 않죠? 아니, 나는 가끔 그리워요. 거기가 편안한 때도 있었어요. 큰일 나요. 그리워하면. 세상은 또 다른 감옥이더라고요. 그럴듯하죠? 예. 진짜 이거 완전 뇌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MB. 두 분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니요. 저 지금 얘기한 정도만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네. 끝났어요.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